결혼 8년 차,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입을 열었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것도 해외여행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친정엄마의 무릎 관절 수술비 600만 원. 김준식은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며 말했다. 장모님 부양하는 건 내 책임 아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40분 동안 소리 죽여 울었다. 행여나 내 울음소리가 그에게 들릴까 봐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놓은 채. 그리고 보름 뒤 시어머니가 북한산 등산 중에 돌계단을 헛디뎌 왼쪽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응급실 복도에서 김준식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나를 향해 소리쳤다. 빨리 간호사 스테이션 가서 입원 수속 밟아. 당신 건강보험증도 같이 챙기고. 나는 플라스틱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는 천장의 형광등을 올려다보았다. 문득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온해졌다. 당신 어머니 부양하는 거, 그것도 내 책임은 아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복도는 정확히 5초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5초였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통쾌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나는 결혼이라는 이름의 심연 속에서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막히게 살아야만 했다. 때는 보름 전 서울 11월의 세 번째 화요일이었다. 새벽 5시 30분.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내 생체시계는 어김없이 얕은 잠에 빠져있던 나를 억지로 깨웠다. 침실 공기에는 으스스한 냉기가 감돌았다. 노원구에 위치한 이 낡은 전세 아파트는 창틀의 밀폐력이 형편없어서 칼바람이 틈새를 타고 들어와 내 목덜미를 핥고 지나갔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뒤척였다. 옆자리에 누운 김준식은 두툼한 거위 털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무겁고 불규칙한 코골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침대의 절반 이상을 혼자 차지한 채 베개 위로 미지근한 숨결을 내뱉었다. 나는 수면으로 인해 축 늘어진 그의 여벌구를 응시했다. 눈가에 잡힌 얕은 잔주름에 2초 정도 시선이 머물렀다가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미 여러 번 빨아 뻣뻣해진 야은 담요를 걷어내고 맨발로 차가운 강화마루 바닥을 디뎠다.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뼛속 시린 한기가 정강이뼈를 타고 올라와 내 팔뚝에 오밀조밀한 소름을 돋게 했다. 나는 행여나 소리가 날까 숨소리조차 최대한 죽인 채 어둠 속에서 두 손으로 침대 탁자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집게핀을 찾아 쥐고는 푸석하게 갈라진 머리카락을 뒷머리로 대충 틀어 올렸다. 침실 문을 열고 나가자 고작 4평 남짓한 주방에는 어젯밤 먹고 남은 된장찌개 냄새와 1년 365일 빠지지 않는 찌든 기름 냄새가 뒤섞여 배어 있었다. 나는 거실에 큰 불을 켜는 대신 싱크대 위쪽에 달린 누르스름하고 희미한 보조등만 딸깍 켰다. 차디찬 수돗물이 내 손가락을 씻어내렸다. 오랜 세월 이어온 가사 노동으로 이미 미세하게 변형된 손가락 관절들은 찬물에 닿자마자 익숙한 시큰거림을 호소했다. 나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있는 밀폐용기에서 어젯밤 미리 손질해 둔 식재료를 꺼냈다. 김준식이 오늘 점심에 가져갈 도시락 반찬으로는 두툼한 계란말이를 부쳐야 했고 7살 난 딸 연지의 유치원 도시락통에는 문어 모양 비엔나 소시지를 채워 넣어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매주 수요일마다 어김없이 가지러 오는 수제 김치였다. 나는 허리를 숙여 싱크대 하부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거운 대형 플라스틱 김치통을 꺼냈다. 통 바닥이 타일과 마찰하며 슥 하는 긁히는 소리를 냈고 내 심장은 순식간에 목구멍까지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당황하며 굳게 닫힌 침실 문을 획 돌아보았다. 코골이 소리가 여전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입김이 하얗게 서린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돌아서서 식칼을 집어 들려던 찰나 내 시선은 피할 새도 없이 냉장고 문짝에 가닿았다. 그곳에는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알록달록한 냉장고 자석이 붙어 있었다. 연지가 어제 막 붙여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앙증맞은 자석 아래에는 반으로 고이 접힌 하얀 종이 한 장이 꾹 눌려 있었다. 그것은 KB국민은행 신용카드 청구서였다.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 187만 원. 나는 그 까만 숫자들의 행렬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갑자기 위장에 경련이 일면서 마치 차디찬 소나기가 내 내장을 꽉 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금액 안에는 연지의 하반기 영어 학원비와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그리고 김준식이 거래처 접대 핑계로 3번이나 긁어댄 술값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 청구서를 보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가 이걸 보는 순간 그 두 눈은 즉각 경멸로 가득 찰 것이고 칼날 같은 독설이 날아와 꽂힐 게 뻔했으니까. 최은서, 넌 매일 집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은 대체 왜 이렇게 펑펑 쓰는 거야? 내가 매일 회사에서 남의 눈치나 보면서 벌어오는 피 같은 돈을 내가 이렇게 막 쓰라고 벌어오는 줄 알아? 나는 덜덜 떨리는 검지손가락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 청구서의 모서리를 뽀로로 자석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그 숫자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간신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조리대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무거운 진동 소리를 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새벽, 그 소리는 유난히도 귀를 찔렀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서늘한 푸른빛이 스테인리스 싱크대 가장자리를 비췄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음이었다. 발신자 표시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멍하니 멈춰섰다. 새벽 5시 40분. 충청북도 청주에 계신 엄마가 대체 왜 이 시간에 메시지를 보냈을까? 나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퍽퍽 문질러 닦았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하는 동작이 너무 힘이 들어간 나머지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고 나는 단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스마트폰 스피커를 오른쪽 귀에 바짝 가져다 댔다. 은서야. 엄마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쇠약했다. 쉰 목소리 사이로 미세한 잡음이 섞여 들려왔는데 마치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들을 깨울까 봐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낮춘 듯했다. 엄마는 괜찮아. 무릎이 조금 쑤시긴 하는데 천천히 걸으면 살만하니까 무리해서 내려올 필요 없다. 준식이랑 연진아 잘 챙기고 시댁에 흠 잡히지 말고. 내 눈시울이 순식간에 시큰거리며 아파왔고 목구멍에는 뻣뻣한 건초 더미를 쑤셔 넣은 것처럼 콱 막혀왔다. 나는 엊그제 늦은 밤 엄마가 몰래 보내왔던 사진 한 장을 다급히 열어보았다. 꾸깃꾸깃 구겨졌던 것을 억지로 짝 펴서 찍은 진단서였다. 그 위에는 청주 성모병원의 새빨간 직인이 찍혀 있었다. 퇴행성 슬관절염, 사기. 의사 소견란에는 까만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다. 양쪽 무릎 연골에 심한 마모, 조속한 인공관절 치환술 요망. 그 아래로는 눈을 찌를 듯한 컴퓨터 인쇄 활자가 적혀 있었다. 총비용 약 600만 원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 약 580만 원. 580만. 그 숫자들은 마치 무거운 쇠망치가 되어 내 관자놀이를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새카맣게 전멸했다. 나는 차가운 대리석 조리대를 짚고 선 채 입을 벌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채팅창을 빠져나와 파란색 토스 앱을 실행했다. 화면이 로딩되는 그 3초의 시간 동안 내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비어버렸다. 마침내 화면이 넘어가고 시선 한가운데에 나의 전 재산을 의미하는 숫자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214만 원. 이것은 내가 꼬박 3년 동안 생활비에서 10원 단위로 쪼개고 마트 마감 세일을 전전하며 3,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조차 아까워서 꾹 참아가며 티끌 모아 태산으로 모아둔 비상금의 전부였다. 나는 그 숫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214만 580만 원이 되려면 아직도 366만 원이나 턱없이 부족했다. 주방 후드 배관을 타고 스며든 찬바람이 내 뒷목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느라 하얗게 퉁퉁 붓고 뼈마디가 굵어진 엄마의 그 투박한 두 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엄마는 바로 그 손으로 나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고
내가 웨딩드레스 입는 모습까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다리는 제 힘으로 서 있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저녁 7시 30분.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어린이 채널의 만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지는 카페트 위에 주저앉아 낡은 곰 인형을 끌어안고 까르르 웃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반찬인 콩나물 무침을 식탁에 올린 뒤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양 허벅지에 손바닥을 벅벅 문질러 식은 땀을 닦아냈다. 식탁 맞은편에서 김준식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은 채 태블릿 PC를 들고 유튜브 골프 레슨 영상에 푹 빠져 있었다. 화면 속에서 골프채가 하얀 공을 경쾌하게 타격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오른손 옆에는 얼음을 가득 채운 얼음물이 놓여 있었고 유리컵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와 원목 식탁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극도의 긴장감에 폐부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나는 그의 맞은편으로 다가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이미 인쇄해둔 하도 만지작거려서 모서리가 꼬불꼬불하게 말려버린 그 진단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검지손가락으로 종이를 누른 채 아주 조금씩 김준식의 시선 바로 아래로 그것을 밀어보냈다. 종이가 식탁 표면과 마찰하며 스윽, 스윽 하는 미세한 소리를 냈다. 준식 씨, 내 목소리는 아주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애원하듯 쉰소리가 섞여 나왔다. 친정엄마 무릎이 다 망가졌대.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든대. 김준식의 시선은 여전히 태블릿 화면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심지어 그의 검지손가락은 화면을 한번 쓱 밀어올리며 보기 편한 각도로 조절하기까지 했다. 내 비상금만으로는 부족해서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목을대가 뻑뻑하게 움직였다. 당신이랑 상의 좀 하려고.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일단 조금만 빼서 쓰고 내가 나중에 천천히 채워 넣을게. 깡. 영상 속에서 기가 막힌 홀인원 효과음이 터져 나왔다. 김준식은 그제야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는 차가운 의학 용어들로 빼곡한 그 진단서를 단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저 태블릿을 식탁 위에 엎어두고는 몸을 뒤로 젖힌 채 팔짱을 꼈다. 그는 얼음물 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들이켰다. 얼음 덩어리들이 유리컵 안에서 부딪히며 찰그랑거리는 청아한 소리를 냈다. 장모님 부양하는 건 내 책임 아니잖아. 그의 말투는 내일 아침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너무나도 평온했다. 감정의 동요도 한치의 놀라움도 없었다. 오직 숨막힐 듯 당연하다는 냉소만이 깔려 있을 뿐이었다. 당신네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이 순간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사방의 온도가 급격히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내 손끝은 허벅지의 바지천을 찢어질 듯 쥐어뜯고 있었다. 손톱이 살점 속으로 파고들 정도였고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손가락 뼈마디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나는 그의 그 태연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8년 전 종로의 어느 금은방에서 그가 내 네 번째 손가락에 아무 장식도 없는 민무늬 금반지를 끼워주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게 말했다. 은서야, 이제부터 장모님은 내 어머니나 다름없어. 너희 두 사람 절대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할게. 그 반지는 지금도 내 약지에 끼워져 있었다. 독한 세제와 가사 노동에 이리저리 긁혀 광택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손가락 뼈를 부숴버릴 듯 조여오는 강철 족쇄처럼 느껴졌다.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하려 했다. 홀어머니가 나 하나 바라보고 뼈 빠지게 키워낸 세월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내가 지난 8년 동안 이 집구석을 위해 내 청춘을 어떻게 갈아 넣었는지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내 입에서 채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김준식의 시선이 드디어 내 얼굴에 가닿았다. 노골적인 조롱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다. 그나저나 처남은? 처남 최은호는 나 몰라라 해. 그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다. 매번 시집간 딸년이 오지랖 넓게 나서니까 처남이 저렇게 갈수록 구제불능이 되는 거 아니야? 내 심장이 발작하듯 쪼그라들었다. 하려던 모든 말들이 순식간에 목구멍 깊은 곳으로 처박혔다.
은호가 대전에서 하던 치킨집은 작년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갑질 논란이 터지면서 가맹점들까지 줄도산하는 바람에 보증금까지 싹 다 날렸다. 지금은 3천만 원짜리 신용대출 빚더미에 앉아있는 신세였다.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는 애가 대체 어디서 600만 원을 구한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김준식 앞에서는 절대 은호의 빚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됐다. 불과 반년 전 내가 김준식 몰래 생활비에서 200만 원을 빼돌려 은호의 급한 불을 끄라고 몰래 송금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김준식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장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입안에서 치아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딱딱 부딪히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아랫입술을 악물었다. 옅은 피 맛이 입안에 퍼질 때까지 꽉 물었다. 10초. 꼬박 10초 동안 이어지는 숨막히는 정적. 마침내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앞에 놓인 진단서를 쓱 빼앗아 왔다. 그리고 구겨진 종이를 하나하나 접어 다시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알았어. 텅 빈 동굴처럼 공허한 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그에게 등을 보인 채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끝까지 확 밀어 올렸다. 콸콸콸콸. 쏟아지는 엄청난 물소리가 순식간에 주방 전체를 집어삼켰다. 얼음장같이 찬물이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부딪히며 사방으로 튄 물보라가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두 손으로 싱크대 가장자리를 짚은 채 어깨를 파르르 떨며 고개를 가슴 깊이 파묻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튀어오르는 물방울들과 뒤섞인 채 뱃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찢어질 듯 터져나오는 오열을 필사적으로 짓눌렀다. 그 후로 2주 동안 나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돌아가는 기계처럼 살았다. 회사 점심시간 1시간을 쪼개어 오피스텔 건물 1층 모퉁이에 있는 GS25 편의점에서 알바를 구했다. 편의점 자동문이 띠링 하고 열릴 때마다 내 신경은 팽팽하게 곤두섰다. 시급 9,860원. 이 알량한 시급을 받겠다고 나는 헐렁한 편의점 조끼를 걸친 채 계산대 앞에 서서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었다. 두 손은 쉴 새 없이 냉장 매대 안에 삼각김밥줄을 맞췄다. 하루에 35,000원을 더 벌 수 있었다. 밥값을 아끼려고 회사 구내식당 식권도 환불해버렸다. 매일 점심마다 나는 편의점의 비좁은 창고 구석에 쭈그려 앉아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생수 한 병을 들이켜며 아침에 집에서 싸온 맨밥을 밀어 넣었다. 반찬이라곤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할인으로 사온 조미, 김이 전부였다. 퍽퍽한 맨밥이 식도를 긁고 넘어갈 때마다 목구멍에 거칠고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길 건너편 카페에서 파는 3,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쳐다보는 것조차 죄악처럼 느껴졌다. 주말 늦은 밤, 연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어두컴컴한 거실에 앉아 당근마켓 앱을 켰다. 스마트폰 액정의 희끄무레한 불빛이 내 핏기 없는 얼굴을 비췄다. 나는 옷장 맨 아래 칸의 나무 상자에서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예물로 줬던 14K 금목걸이와 직장 생활 첫 해부터 꼬박 3년을 모아 큰맘 먹고 샀던 MCM 토트백을 꺼냈다. 나는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목걸이를 올려두고 이리저리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었다. 금부치의 차가운 광택이 내 눈을 찔렀다.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리고 꼬박 사흘 동안 채팅창에는 터무니없는 후려치기와 조롱만 가득했다. 디자인 너무 촌스러운데요. 5만 원에 쿨거래 하시죠? 상태가 이 모양인데 10얼마를 받겠다고요? 돈에 환장하셨나? 나는 그 잔인한 활자들을 보며 스마트폰 위에서 한참 동안 손가락을 멈칫거렸다. 결국 나는 이를 악물고 12만 원이라는 헐값에 내 결혼 생활의 시작을 상징했던 그 목걸이를 생판남에게 넘겨버렸다. 산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다. 앱에서 거래 완료 알림음이 울렸을 때 내 심장은 시뻘겋게 녹슨 바늘에 푹 찔린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피냄새가 올라오는 듯했다. 내가 단돈 몇만 원에 자존심을 팔아넘기고 있을 때 나의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그 누구보다도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수요일 오후, 김 여사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지독한 향수 냄새와 고급 의류 특유의 세련된 향기가 훅 끼쳐왔다. 그녀는 방금 북한산 등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조카가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사다 바쳤다는 블랙야크 신상 빨간색 등산복을 빼입은 그녀. 그 쨍하게 눈부신 붉은색은 낡고 누추한 우리 집 꼴과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등에 맨 청회색 도이터 전문 등산 가방은 지난달 김준식이 어머니의 환갑도 지났으니 좋은 거 매셔야 한다며 특별히 해외 직구로 구해다 바친 물건이었다. 심지어 그녀가 신고 있는 등산화조차도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밑창까지 번쩍번쩍 빛났다. 그녀는 등산 가방을 소파 위로 휙 던져버리고는 가장 푹신한 쿠션에 엉덩이를 깊숙이 묻었다. 능숙하게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켜더니 늘 보는 막장 아침 드라마 재방송 채널로 돌렸다. 은서야. 그녀는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화면 속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고부 갈등 장면에 눈을 고정한 채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이번 주에 내가 담근 깍두기 말이다. 물을 너무 큼지막하게 썰었더라. 그렇게 무식하게 썰어놓으니 양념이 속까지 벨 리가 있니? 씹을 때마다 밍밍한 생수 맛이 나잖니? 나는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방금 그녀가 신발을 벗으며 흘려놓은 흙먼지를 걸레로 닦아내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닥을 문지르던 내 손이 멈칫했다. 거친 걸레 섬유가 내 손바닥을 긁어댔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얗게 바래버린 내면 슬리퍼를 내려다보았다. 왼쪽 엄지발가락 쪽은 이미 천이 해져서 구멍까지 뚫려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그 산더미 같던 배추와 무는 내가 밤 11시까지 일하고 돌아와 연지를 재운 뒤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을 악물고 차가운 주방 타일 바닥에 쭈그려 앉아 칼로 하나하나 썰어낸 거라고. 깍두기를 다 담그고 났을 땐 오른쪽 손목이 퉁퉁 부어올라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이 집구석에서 말대꾸는 곧 씻을 수 없는 대역죄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걸레를 양동이에 던져넣고 소파 옆으로 다가갔다. 나는 억지로 뻣뻣한 목을 꺾어 고개를 숙였고 내 시선을 그녀의 새하얀 등산화 테두리에 쳐박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텅 빈 내 목소리는 마치 남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다. 다음에는 꼭 작게 썰어서 며칠 더 푹 익힐게요.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너 시집 오자마자 전업주부로 들어앉았잖니? 대체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길래 이런 기본도 못해? 우리 준식이는 매일 밖에서 피땀 흘려 돈 벌어오는데 집에 와서 입에 맞는 김치 쪼가리 하나 못 얻어먹고. 너 진짜 집에서 숨만 쉬고 사니? 나는 바닥에 깔린 카페투의 무늬만 뚫어져라 노려보며 턱관절이 뻐근해질 때까지 어금니를 가득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또다시 일주일이 흘렀다. 돈을 모으는 속도는 절망스러울 만큼 더뎠다. 점심시간. 나는 회사 건물 밖 칼바람을 피할 수 있는 후미진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귓가를 때리는 사풍 속으로 서울거리의 무표정한 행인들이 쟁걸음으로 스쳐 지나갔다. 나는 추위에 새파랗게 질린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빠르게 쓸어 넘겨 토스 대출 페이지를 열었다. 김준식 몰래 내 이름으로 개인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400만 원 면 이자율 9.7%. 상환기간 3년. 심사를 기다리는 몇 분의 시간 동안 나는 천길랑 떨어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기분이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고막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화면 상단에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나는 내 계좌에 새로 찍힌 숫자 400만 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동안 편의점 알바로 악착같이 모은 돈과 예물 목걸이, 명품 가방을 팔아치운 돈까지 모두 합치자 내 계좌의 총잔액은 드디어 590만 원이 되었다. 딱 10만 원이 모자랐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회사로 뛰어들어가 내 책상의 모든 서랍을 덜컹거리며 잡앞에 숨어있는 동전까지 싹싹 긁어모았다. 나는 핸드백의 모든 지퍼 칸을 뒤집어 벗고 심지어 어제 저녁에는 연지가 목욕하는 틈을 타 아이의 분홍색 돼지저금통 배를 갈라 지폐를 빼내기까지 했다. 그 모든 돈을 박박 긁어모은 금액 599만 원.
단돈 1만 원이 모자랐다. 밤 11시 30분. 나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내 주위로는 내용물이 쏟아져 엉망진창이 된 서랍장들이 나뒹굴었다. 나는 절망감에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었고 굵은 눈물방울이 원목 마루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때 뇌리를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허둥지둥 현관 쪽 옷장으로 기어가듯 달려가 작년 겨울에 입고 처박아두어 구김이 간 까만색 코트를 끄집어냈다. 나는 코트의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 뭉치가 닿았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아주 조심스럽게 그 종이 뭉치를 꺼내 펼쳤다. 세탁기에 들어가 함께 물빨래가 되는 바람에 쪼글쪼글해지고 모서리가 다해진 1만 원권 지폐 한 장이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 세종대왕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진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그 지폐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 들었다. 600만 원 드디어 다 채웠다. 그날 밤 나는 김준식에게 친정에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회사에서 지방 출장을 가라고 했다는 짧은 쪽지 한 장만 식탁 위에 남겨두었다. 나는 그 길로 밤차를 타러 서울역으로 달려가 가장 저렴한 무궁화호 입석표를 끊었다.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꼬박 3시간을 서서 버틴 끝에 새벽이 되어서야 청주에 도착했다. 엄마의 수술은 다음 날 오전으로 잡혀 있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불이 마침내 꺼졌을 때 나는 내 온몸의 뼈마디가 그 자리에서 바스러져 내리는 것 같았다. 대기실 보호자 의자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은 나는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나지 않았다. 침대에 실려 나온 엄마는 아직 마취가 덜 깨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탁하게 풀린 눈을 반쯤 뜬 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보인 행동은 자기 다리가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 것이 아니었다. 검버섯이 피고 정맥혈관이 툭툭 붉어진 손을 힘겹게 들어올려 내 손목을 꽉 틀어지는 것이었다. 돈은 얼마나 들었니? 다 낡아빠진 풍구처럼 쌕쌕거리는 쉰 목소리였다. 은서야, 너 엄마 일 때문에 김서방이랑 쌈박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정 안 되겠으면 이 수술 그냥 무르고 나중에 천천히. 나는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손바닥에서 서늘한 체온이 전해졌다. 나는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삼키며 입꼬리를 있는 힘껏 끌어올려 완벽하게 가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의 눈을 맞추며 나조차도 낯설 만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준식 씨도 엄마 마음 편히 치료받으시래. 돈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 전부 다 준식 씨가 낸 거니까. 엄마는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들여다보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믿었는지 그제야 잔뜩 긴장했던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녀는 안도감에 두 눈을 감았고 주름진 눈꼬리를 타고 탁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김서방 착한 사람이야. 우리 집구석이 그 사람 발목을 잡는군. 나는 미소 띤 얼굴을 기계처럼 유지하며 엄마의 이불깃을 덮어주었고 그녀가 극도의 피로감에 지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발소리를 죽여 병실을 빠져나온 뒤 등 뒤로 방문을 닫는 순간 내 얼굴의 미소는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종종 걸음을 쳐 도망치듯 향했고 무거운 방화문을 콱 밀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륵 바닥으로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나는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깊이 파묻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게 매캐한 먼지와 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 비상계단 구석에서 나는 꼬박 30분 동안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뒤덮었고 끄끄거리며 발작하듯 우는 바람에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눈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나서야 나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일어섰다. 손등으로 얼굴에 남은 눈물 자국을 벅벅 닦아내고는 다시 방화문을 열어 젖혀 환한 병원 복도로 걸어 나갔다. 엄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16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느 토요일 아침, 보기 드물게 화창한 겨울 햇살이 베란다 유리창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지만 집안에는 온기 한 점 돌지 않았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연지의 유치원 원복을 손에 쥐고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건조대에 옷을 널고 있었다. 등 뒤의 세탁기 안에서는 김준식이 벗어던진 와이셔츠와 침대 시트가 웽웽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징징대며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파 위에 팽개쳐진 김준식의 스마트폰 액정에서 발신자를 알리는 눈부신 불빛이 뿜어져 나왔다. 식탁에 앉아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그는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다가가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챘다.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내 시선이 무심결에 그의 얼굴을 향했다. 전화를 받은 첫 2초 동안만 해도 그는 누군가에게 화를 낼 작정인 듯 잔뜩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5초도 지나지 않아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꼴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가 쥐고 있던 유리컵이 요동을 쳤고 얼음이 찰그랑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뭐, 엄마가 굴러떨어졌다고? 김준식의 목소리가 단숨에 옥타브를 뚫고 찢어질 듯 높아졌다. 감출 수 없는 경악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용수철처럼 펄쩍 뛰어올랐고 무릎이 거실 탁자 모서리에 쿵 하고 세게 부딪혔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어느 병원이야? 어쩌다가 굴러떨어진 건데? 빨리 말해. 수화기 너머로는 신우이 김수영이 엉엉 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악을 쓰며 우는지 베란다 유리문 너머에 있는 내 귀에까지 단말마 같은 비명이 띄엄띄엄 들릴 정도였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 그녀는 북한산 백운대 코스에서 하산하던 중 흔들리는 돌계단을 헛디뎠다고 했다. 그리고는 마치 끊어진 연처럼 깎아지른 듯한 암벽을 타고 무참히 굴러떨어지고 만 것이다. 왼쪽 정강이뼈 개방성 골절, 오른쪽 손목 복합 골절, 두부 충격으로 인한 찰과상까지. 119 구급대 헬기가 출동해 그녀를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로 직행시켰다. 김준식은 겉옷을 챙겨 입을 정신조차 없이 차 키만 집어들고 미친 듯이 현관문을 뛰쳐나갔다. 현관문이 쾅 하고 박살날 듯 닫히는 충격의 벽에 걸려있던 달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나는 베란다에 우두커니 서서 물기가 남아있는 연지의 원복을 꽉 쥔 채로 멈춰 있었다. 차가운 물방울이 손가락 틈새를 타고 흘러내려 내 맨발 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창밖으로 김준식의 까만 소나타 차량이 발광하듯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튀어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굉음을 냈고 노란불을 2번이나 아슬아슬하게 꼬리 물기하며 차는 순식간에 도로 저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손에 든 원복을 건조대에 널고 돌아서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고 있던 무릎 나온 실내복을 갈아입었다. 옆집에 사는 친한 아주머니에게 연지를 잠시 부탁한 뒤 천천히 1층으로 내려와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내가 강북 삼성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2시간이나 지난 후였다. 병원 1층의 시우 편의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매대 앞에 서서 화려하고 비싼 도시락들을 눈으로 쓱 훑어본 뒤 결국 가장 싼 생수 2병과 마감 할인이 들어간 삼각김밥 2개를 집어들어 비닐봉지에 담았다. 김준식과 신우이가 제정신에 밥을 챙겨 먹었을 리 만무했다. 예전 같았으면 집안에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모든 걸 준비하고 남은 뒤치다꺼리를 하는 건 내 몫이었다. 나는 달랑거리는 비닐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 응급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비릿한 피 냄새와 코를 찌르는 독한 포비돈 소독약 냄새가 확 끼쳐왔다. 응급실 복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동식 침대 바퀴 구르는 소리, 생명유지 장치의 기계음, 그리고 보호자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한데 뒤엉켜 거대한 벌집 안을 방불케 했다. 나는 복도 끝 이동식 병상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를 단번에 알아봤다. 그녀가 그토록 뽐내고 다니던 새빨간 블랙야크 등산복은 흙바닥에 나뒹굴고 핏물에 찌들어 원래의 색깔을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의사가 가위로 무자비하게 찢어놓은 왼쪽 바짓가랑이 사이로는 임시 부목을 댄 뼈가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고 젓갈색 피가 피부 위로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살을 찢는 듯한 고통에
얼굴이 잿빛으로 질려 있었다. 바짝 말라 터진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샜고 두 눈알은 극한의 고통 때문에 튀어나올 듯 부릅떠져 있었다. 신우이 수영은 병상 옆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고 있었다. 화장은 온통 번져 시커먼 아이라인이 팬더처럼 흘러내렸고 그 꼴이 마치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았다. 그런데 김 여사는 이 지경이 되어서도 입술을 덜덜 떨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사설 구급차 부르면 안 돼. 그거 다 돈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나는 그들에게서 10m쯤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서서 그 광경을 벌레 보듯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의사가 방금 찍어온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김준식 앞으로 다급히 걸어왔다. 그의 말투는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채 사무적이고 심각했다. 환자분 왼쪽 정강이뼈 개방성 골절이 아주 심각합니다. 당장 응급수술 들어가서 철심받고 고정해야 합니다. 오른쪽 손목 골절도 뼈를 맞추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거기다 향후 입원비에 각종 정밀 검사비, 그리고 장기간 재활 치료 비용까지 합치면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콧등에 걸친 안경을 치켜 올렸다. 대략적인 수술 및 치료 비용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보호자분은 지금 당장 원무과로 가셔서 수속 밟으시고 수술 보증금을 결제하셔야 바로 수술장 세팅이 들어갑니다.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김준식은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고 목을 대가 쉴 새 없이 위아래로 움직였지만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내뱉지 못했다. 그의 안색은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엄마보다도 더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김준식은 복도의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댄 채 스마트폰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액정을 미친 듯이 문질러대고 있었다. 나는 그가 KB국민은행 대출 상담원과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려 거의 쇳소리가 나고 있었고 횡설수설하며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입금은 언제 되는지 미친 듯이 캐묻고 있었다.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오는 나를 발견한 그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 그는 단숨에 내 앞까지 튀어와 내 오른쪽 손목을 덥석 낚아챘다. 그의 악력은 소름 끼칠 정도로 강했다. 5손가락이 무쇠집게처럼 내 살을 파고들었고 그의 손톱이 당장이라도 내 피부를 찢어발길 것 같았다. 내 손목뼈가 삐걱거리며 어긋나는 소리가 귀에 들릴 지경이었다. 너 대체 어딜 쏘다니다 이제 온 거야? 그는 핏발이 선벌건 두 눈을 치켜뜨고 광기에 찬 얼굴로 내게 포효했다. 아수라장인 복도 한가운데서 그의 고함은 유독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빨리 간호사 스테이션 가서 이번 수속부터 밟아. 당장 수술 보증금 500만 원 결제해야 한다고. 그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뜨겁고 거친 그의 숨결이 내 얼굴에 훅 끼쳤다. 역겨운 조바심의 냄새가 났다. 당신 건강보험증도 같이 제출해. 원무과에 가서 가족 통합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싹싹 빌어봐. 단돈 10,000원이라도 아껴야 할 거 아니야. 빨리 가라고. 그것은 명령이었다. 한치의 거역도 용납하지 않는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연한 명령. 지난 8년 동안 자기 와이셔츠 빳빳하게 다려놓으라고, 깍두기 예쁘게 썰어놓으라고, 쥐죽은 듯 입 다물고 내조나 하라고 명령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로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목을 으스러져라 쥐고 있는 그의 큰 손을 내려다보았다. 얼마나 용을 썼는지 그의 손가락 관절들은 비정상적으로 퍼렇게 질려 있었다. 나는 발버둥 치지도 않았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왼손을 그의 손등 위에 얹고 아주 느릿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단호한 힘으로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비틀어 떼어냈다. 김준식은 당황한 듯 멈칫했다. 내가 반항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듯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이 스르륵 풀렸다. 나는 손목을 획 빼냈다. 내 하얀 손목 위에는 시뻘건 손가락 자국 5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얼이 빠진 그의 시선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복도 가장자리에 줄지어 놓인 파란색 플라스틱 대기실 의자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털썩 자리에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다. 나는 생수가 든 비닐봉지를 발밑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삼각김밥 포장지 한가운데에 있는 빨간색 뜯음선을 가만히 응시했다. 1단계, 상단의 빨간 비닐줄을 꽉 쥐고 밑으로 쭉 잡아당긴다. 찌익 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2단계, 오른쪽 비닐을 벗겨낸다. 3단계, 왼쪽 비닐을 마저 벗겨낸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한가운데서 짭조름한 조미 김 냄새가 훅 퍼져나갔다. 나는 입을 크게 벌려 삼각김밥의 뾰족한 모서리를 아주 천천히 한 입 빼어 물었다. 밥알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입안에서 밥알을 꾹꾹 씹으며 치아 사이로 밥알이 지식여지는 감촉을 고스란히 느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김준식의 악에 바친 고함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극도의 분노로 인해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며 갈라졌고 마치 미쳐 날뛰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최은서, 너 미쳤어. 우리 엄마가 저기 누워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넌 여기서 밥구멍으로 밥이 넘어가? 내 말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 당장 원무과 가서 보증금 결제하라고. 주변에 있던 보호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구경거리라도 난 듯 혹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우리 부부를 훑어보았다. 신우이 수영마저 울음을 뚝 그치고는 충격에 빠진 듯 두 눈을 희번덕대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사방에 꽂히는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입안에 가득 찬 거친 밥알들을 꿀꺽 삼켰다. 차가운 덩어리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뚝 떨어지며 미약하게나마 포만감을 채워주었다. 나는 손가락을 뻗어 입가에 묻은 하얀 참깨 하나를 아주 우아한 손짓으로 털어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복도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전류 소리를 냈다. 시체처럼 새하얀 불빛이 분노로 일그러진 김준식의 흉측한 얼굴을 내리비췄다. 나는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내 눈빛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생기가 말라비틀어진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고막을 후벼 파듯 또렷하게 꽂히도록 그 말을 내뱉었다. 당신 어머니 부양하는 거. 그의 동공이 공포로 확 쪼그라드는 것이 보였다. 그것도 내 책임은 아니잖아. 나는 남은 삼각김밥을 옆 빈자리에 툭 내려놓고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무릎 위에 올렸다. 마치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한없이 편안한 자세였다.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 순간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이 공간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인 것 같았다. 이동식 침대 바퀴 소리, 사람들의 곡소리, 생명유지 장치의 기계음 등 복도를 가득 채웠던 그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음소거 버튼이 눌려버렸다. 꼬박 5초 동안 김준식의 표정은 극도의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다시 경악으로 물들더니 마침내 아주 천천히 태어나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공포와 마주한 텅 빈 백지 상태로 굳어버렸다. 그의 목을대가 격렬하게 위아래로 요동쳤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적적 갈라진 입술은 마치 물 밖으로 내던져진 물고기처럼 달싹일 뿐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극도의 공포로 굳어버린 그의 얼굴을 더는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뻗어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위에 떨어져 있던 마지막 밥알 한 톨을 아주 정성스럽게 집어 올렸다. 나는 먼지가 묻은 그 하얀 밥알을 옆에 놓인 노란색 의료 폐기물 전용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플라스틱 뚜껑이 닫히며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김준식은 여전히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벽에 기댄 채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의 안구는 극심한 공포와 분노로 인해 시뻘건 핏발이 터질 듯 돋아나 있었다. 가슴팍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숨을 쉴 때마다 다 망가진 풍구를 끌어당기는 듯한 쇳소리가 났다. 복도를 분주히 오가는 간호사가 항생제와 생리식염수를 가득 실은 스테인리스 카트를 밀며 우리 사이를 지나쳐갔다.
바퀴가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짓누르며 드르륵 구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에게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적선하지 않았다. 허리를 굽혀 발치에 놓인 싸구려 생수가 담긴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비닐봉지 손잡이가 내 손바닥에 깊게 파인 자국을 파고들며 미약한 따끔거림을 안겨주었다. 나는 몸을 돌려 코를 찌르는 포비돈 소독약 냄새와 절망적인 신음이 가득한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한 걸음 걸어갔다. 등 뒤에서 김준식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은 듯 내 이름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다. 응급실에 횡한 복도의 메아리치는 그 목소리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나는 단 1초도 멈칫하지 않고 마침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내 눈앞에서 차가운 스테인리스 문이 서서히 닫히며 내가 한때 평생을 의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남자의 얼굴을 완벽하게 다른 세계로 단절시켜버렸다. 시어머니가 입원하고 사흘째 되던 날, 시댁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발칵 뒤집혔다. 그날 밤,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연지가 먹다 남긴 사과 반쪽을 찬물로 씻어내고 있었다. 조리대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연달아 진동하기 시작했다. 징, 징, 징. 매번 진동이 울릴 때마다 액정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불빛이 어둑한 주방 벽을 때렸다. 나는 손에 물기를 닦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가족단체 채팅방의 이름, 화목한 김씨네 가족이 떠 있었다. 이 방에는 김준식, 신우이 수영, 시어머니, 그리고 김준식의 고모와 외숙모가 들어 있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어디서 퍼온 출처불명의 건강 정보 링크나 수영이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이나 올라오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읽지 않은 메시지를 알리는 빨간색 숫자가 육안으로 따라잡기 힘들 만큼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다.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넘겼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신우이 수영이 보낸 장문의 메시지였다. 세상에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가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네. 엄마가 응급실에서 아파서 바닥을 뒹굴고 뼈가 다 드러났는데 새언니는 그 옆에 태평하게 앉아서 삼각김밥이나 처먹어? 500만 원짜리 입원 수속도 안 밟아주고 수수방관하더니 그냥 쏙 빠져나가? 우리 김씨 집안이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아는 독사를 며느리로 들였을까? 곧이어 고모의 메시지가 융단 폭격처럼 쏟아져 나왔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애초에 우리 준식이가 심성이 고우니까 걷어준 거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찢어지게 가난한 계집애가 어떻게 서울 노원구 전세 아파트에 발이나 들여봤겠어? 어디 가서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집에서 편하게 전업주부 노릇이나 하며 살 수 있었겠냐고. 외숙모도 질세라 맞장구를 쳤다. 내 말이 그 말이야? 평소엔 얌전한 척하더니 뼛속까지 이기적인 것 좀 봐. 우리 준식이가 매일 밖에서 피똥 싸게 돈 벌어서 먹여 살려주는데 시어미 병수바라는 그 알량한 며느리 도리 하나 못해? 저런 며느리는 당장 친정으로 쫓아내 버려야 해. 나는 화면 위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그 악독한 활자들을 노려보았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울 노원구 전세 아파트. 전업주부. 내 머릿속에 지난 8년의 낮과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끓여대던 미역국. 한겨울에 새빨갛게 얼어붙어 동상에 걸렸던 두 손. 단돈 몇만 원을 아끼겠다고 당근마켓에서 온갖 조롱을 받아가며 팔아치운 결혼 예물 목걸이. 그리고 청주 성모병원 병상에 누워 그 퉁퉁 부은 손으로 나를 붙잡고는 돈이 얼마나 들었냐며 죄책감에 시달리던 우리 엄마의 얼굴이. 시야가 점차 흐려졌지만 내 입꼬리는 통제력을 잃고 차가운 호를 그리며 스르륵 말려 올라갔다. 나는 채팅방에 단 하나의 마침표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채팅방 설정에 들어가 알림 끄기 버튼을 눌렀을 뿐이다. 그러고 나서 검지와 중지를 뻗어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과 볼륨 낮춤 버튼을 동시에 꾹 눌렀다. 찰칵, 찰칵, 찰칵. 정적에 휩싸인 주방의 화면 캡처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나는 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욕설과 비난, 도덕적 폭력들을 한 장 한 장 캡처하여 내 갤러리에 김씨네 증거라는 이름의 숨긴 폴더에 고이 저장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뒤 나는 스마트폰을 조리대 위에 뒤집어 놓고 다시 그 사과 반쪽을 집어들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주 달고 아삭했다. 쓴맛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주방에서 후드에 찌든 무거운 기름때를 닦아내고 있었다. 노란색 고무장갑 위로 누르스름한 거품이 잔뜩 묻어 있었고, 코를 찌르는 독한 기름때 제거제 냄새 때문에 목구멍이 간질거렸다. 현관 쪽에서 갑자기 폭력적이고 다급한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띠띠띠띠, 곧이어 덜컥하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미처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하이힐이 원목 마루를 거칠게 짓밟은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신우이 수영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초겨울 진흙탕이 잔뜩 묻은 구찌 로퍼를 신고 성큼성큼 거실로 돌진해 들어왔다. 새언니, 대체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고막을 찢어버릴 듯 찔러왔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고 금빛 비단 리본이 그녀의 거친 동작을 따라 허공에서 요동쳤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한우로 평소에는 나더러 눈길 한 번 주지 못하게 하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주방 입구까지 들이닥쳤다. 공들여 화장한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내 코끝을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병원에서 아파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뒤척이는 것조차 사람 손을 빌려야 하는데 언니는 집구석에 처박혀서 팔자좋게 놀고 있어요? 양심이 찔리지도 않아요. 우리 오빠가 미쳤지 어떻게 이런 냉혈한을 마누라로 들였을까. 나는 몸을 돌려 싱크대에 등을 기대고 섰다. 찌든 기름때가 묻은 노란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았고 길길이 날뛰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시선은 그녀의 발밑에 머물렀다. 내가 오늘 아침에만 해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걸레로 티끌 하나 없이 닦아놓았던 강화마루 바닥 위에는 지금 진흙 묻은 흉측한 발자국 2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세정제의 독한 화학 향료 냄새가 차올랐다. 나는 지난 8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허둥지둥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지 않았고 그녀와 똑같이 언성을 높여 맞서 싸우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내 귀에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죽은 듯이 차분하고 평온한 억양으로 질문을 하나 던졌다. 아가씨. 그녀는 움찔했다.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턱 밑까지 차올랐던 쌍욕을 목구멍으로 꿀꺽 삼키며 말문이 막힌 눈치였다. 지난달에 우리 친정엄마가 청주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해서 당장 6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 아가씨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수영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다. 눈빛의 찰나의 찔림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허세 섞인 분노로 그 기색을 덮어버렸다. 그건 그쪽 친정집 사정이고 우리 김씨 집안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은 언니 시어머니라고요.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입씨름하지 않았다. 느릿느릿한 손짓으로 오른쪽에 미끈거리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모서리에 걸쳐 두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스마트폰을 꺼냈다. 엄지손가락으로 능숙하게 잠금을 풀고 음성 녹음 앱을 실행했다. 목록의 맨 첫 줄에는 고작 10몇 초짜리 짧은 오디오 파일 하나가 있었다. 보름 전 김준식과 수술비 문제를 상의할 때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잘못 눌러 남겨지게 된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나는 스마트폰 볼륨을 최대로 키우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미세하게 지지직거리는 백색 소음이 지나가고 구역질이 날 만큼 익숙한 김준식의 그 지독하게 냉소적인 목소리가 좁은 주방 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장모님 부양하는 건 내 책임 아니잖아. 당신네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녹음 재생이 끝나자 주방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덜 잠긴 수도꼭지에서 새어나온 물방울이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부딪히며 똑딱 하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했던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따귀를 호되게 얻어맞은 것처럼 시뻘겋게 또 새하얗게 달아올랐다 식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어떻게든 쏘아붙일 말을 찾으려 애썼지만 김준식이 내린 이 잔인한 판결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한없이 초라해질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한우 세트 상자가 삐끗 기우뚱했다.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포장 상자 뚜껑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붉은 핏기가 도는 최고급 마블링의 쇠고기 몇 덩어리가 굴러떨어져 흙먼지 묻은 바닥 위를 뒹굴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소고기를 한 번, 그리고 티끌만한 동요조차 없는데 두 눈을 한 번 번갈아 쳐다보더니 끝내 변명 한마디 내뱉지 못했다. 그녀는 몸을 획 돌리더니 바닥에 떨어진 뚜껑을 주울 새도 없이 도망치듯 하이힐 소리를 내며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이 부서질 듯 닫혔다. 나는 허리를 숙여 흙먼지가 묻은 한우 고기를 주워 주방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그날 늦은 밤, 김준식은 싸구려 소주 냄새와 고깃집 찌든 기름 냄새를 훅훅 풍기며 집에 들어왔다. 연지는 이미 잠든 후였다. 나는 거실에 침침한 플로어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바늘과 실을 든 채 연지 유치원 원복에서 떨어진 단추를 꿰매고 있었다. 김준식은 신발을 벗고 평소처럼 곧장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소파 앞으로 다가와 무거운 몸을 털썩 뉘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벅벅 마른 세수를 몇 번 하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라 피로에 찌든 핏발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그가 의도적으로 꾸며낸 역겨운 나약함이 서려 있었다. 은서야, 코맹맹이 소리가 섞인 쉰 목소리였다. 그는 내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잡으려 애쓰며 말했다. 내가 다 알아. 저번에 내가 말실수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장모님 아프신 것도 헤아리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응. 나는 단추를 꿰매던 바느질을 멈추고 티나지 않게 손을 뒤로 쓱 빼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허공을 가른 그의 손이 민망하게 맴돌다 이내 꽉 쥔 주먹으로 변해 자기 무릎을 쿵 내리쳤다. 하지만 은서야,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지금 병원에 누워서 뼛속에 철심까지 받고 똥오줌도 남이 다 받아내줘야 하는 신세란 말이야. 사람 목숨이 오가는 마당에 우리 예전 앙금은 일단 다 덮어두고 눈앞에 닥친 고비부터 좀 넘기면 안 될까? 당신이 먼저 병원 가서 며칠만 좀 보살펴줘. 엄마 퇴원하시고 나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보상 다 할 테니까 섭섭한 건 나중에 천천히 따져도 되잖아. 보상. 섭섭한 걸 따진다고? 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회사의 좁아터진 탕비실에 앉아 토스앱에서 연 9.7%라는 고금리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을 지켜보며 날 미치게 했던 그 지독한 절망감뿐이었다. 시간당 9,860원을 벌겠다고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손님에게 허리 굽혀 인사해야 했던 그 굴욕감. 그리고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구겨지고 해진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코트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을 때 내 영혼까지 떨리게 만들었던 그 처절한 비애감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이빨로 실밥을 툭 끊어내고는 원복을 반듯하게 개어 옆에 내려놓았다. 나중에 천천히 따질 것 없어 나는 고개를 들어 한없이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지난달에 나도 내 이름으로 연 9.7%짜리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간신히 우리 엄마 수술비를 마련했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내가 버는 족족 빚 갚는데 다 써야 해. 나 역시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나서 당신이랑 천천히 계산을 좀 해볼까 하는데 김준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가 위선적으로 꾸며냈던 죄책감과 나약함은 고금리 대출이라는 내 글자를 듣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고 그 거친 동작의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빈 유리잔이 엎어졌다. 유리잔이 카페트 위로 대굴대굴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알량한 죄책감 호소가 먹히지 않자 그는 즉시 위선의 가면을 찢어발기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협박이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다. 최은서, 너 끝까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굴 거야. 그는 내 코끝에 삿대질을 해댔고 분노로 인해 이마에 시퍼런 핏대가 툭툭 붉어져 나왔다. 내가 병원에 가서 간병 안 하면 우리 엄마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 내가 두 눈 뜨고 수수방관하면
우리 집구석은 이걸로 끝장나는 거야. 연지 생각은 안 해. 연지 이제 고작 7살이야.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작정이야? 그는 딸 자식을 들먹이면 지난 8년 동안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랬듯 내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를 수 있을 거라. 그래서 결국 내가 고개를 숙이고 굴복할 거라 착각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내가 너무도 사랑했고 내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를. 지금 내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그저 억지를 부려대는 삐에로처럼 우스꽝스럽고 가련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손을 뻗어 옆에 켜둔 스탠드 불을 껐다. 거실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창밖 가로등에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들어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내 반쪽 얼굴을 비추었다. 끝장나면 끝장나는 거지. 내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날카로운 메스처럼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 썩어 문드러진 끈을 아주 정확하고도 깔끔하게 끊어버렸다. 사흘 뒤 오전, 내가 회사에서 보고서를 인쇄하고 있을 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에는 모르는 유선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다. 나는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걸어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최은서.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칠판을 손톱으로 긁어대는 듯한 고모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내 고막을 찔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귀에서 멀찍이 떼어놓았다. 너 대체 위아래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는 거니? 시어미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치고 너 시집 올 때 우리 김씨 집안에서 예단비로 얼마를 해줬는지 벌써 까먹었어? 무려 4천만 원을 들여서 식을 올려줬잖아. 내가 우리 집안 돈을 그렇게 크게 뜯어갔으면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시어미 똥구멍 닦아주는 건 당연한 내 의무인데 어디서 쥐죽은 듯이 숨어서 자빠져 있어? 4천만 원짜리 혼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화가 나기는커녕 텅 빈 비상계단에서 참지 못하고 픽하고 가벼운 헛웃음을 터뜨렸다. 콘크리트 벽을 타고 맴도는 내 웃음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서늘했다. 8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다. 그 알량한 4천만 원이라는 혼수를 맞췄다며 김준식은 친척들 앞에서 기고만장하게 체면을 세웠었다. 하지만 진실은 어땠는가? 고모님,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웃음기를 거둔 뒤 날카롭고 또렷한 말투로 단어 하나하나가 전파를 타고 고모의 귓구멍에 정확히 박히도록 내뱉었다. 아무래도 준식 씨가 고모님한테 솔직하게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수화기 너머의 쌍욕이 뚝 끊기고 대신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 4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저희 친정에서 서울에 전셋집이라도 구하라고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보태준 전세 보증금이었어요. 그 돈, 결혼식 하루 전날에 김준식 씨 KB국민은행 개인 계좌로 다이렉트로 꽂혔고요. 나머지 1천만 원 역시 제가 직장 생활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제 피 같은 돈이었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쥐죽은 듯한 전화기 너머의 침묵을 음미한 뒤 다시 입을 열었다. 고모님이 그 잘난 조카분한테 직접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8년 전 은행 거래 내역서 떼서 확인해 보시라고 하세요. 저 최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네 김씨 집안 돈은 단돈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 없으니까요. 뚜.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통화 종료음이 울렸다. 고모는 뜨거운 불에 데이기라도 한 사람처럼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다. 나는 새카맣게 꺼진 스마트폰 액정을 내려다보다 고개를 돌려 잿빛으로 흐린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내 가슴속에 8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던 지독한 응어리를 길게 토해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청구하는 영수증들이 한겨울의 폭설처럼 김준식의 손에 무자비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수술비, 수입산 티타늄 철심 비용, 2인실 입원비, 24시간 전문 간병인 월급, 각종 값비싼 영양제와 장기간의 재활 치료비까지. 김준식 혼자서 이 막대한 경제적 압박을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서울 시내의 1금융권 은행들을 이 잡듯이 쑤시고 다니며 개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체면치레한답시고 무리해서 할부로 뽑았던 그놈의 소나타 차량 대금에
매달 거래처 접대한답시고 긁어댄 대형 카드 할부금들,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 엄마에게 따박따박 싸주던 용돈까지 합쳐져 그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은 이미 한도를 심각하게 초과한 상태였다.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은 그의 신용조회서를 슬쩍 훑어보더니 일말의 자비도 없이 대출 승인을 거절했다. 대출이 거절당한 그날 밤, 서울에는 첫 초겨울 진눈깨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나는 연지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준 뒤 아이가 새근새근 숨을 내쉬며 잠든 것을 지켜보고는 조심스럽게 아이 방 문을 닫았다. 거실을 지나치려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김준식은 넋이 나간 몰골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제 손으로 쥐어뜯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새집 같았다. 거실 탁자에는 큰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두컴컴한 탁상 조명 하나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다. 그 시체처럼 창백한 조명 불빛 아래 병원과 간병인 업체에서 날아온 5장의 독촉 고지서가 널브러져 있었다. 맨 위에 놓인 청구서 우측 하단에는 눈을 찌를 듯한 빨간색 굵은 글씨로 총결제 금액이 찍혀 있었다. 1,487만 6천 원. 그는 그 숫자를 뚫어져라 노려보며 고통스러운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어깨를 파르르 떨었다. 내 발소리를 들은 그는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의 두 눈에는 극심한 절망감과 애원이 가득 고여 마치 물 밖에 나와 말라 죽어가는 잉어 같았다. 내 시선은 그의 얼굴을 무심하게 스치듯 지나 그 새빨간 숫자들의 행렬에 가닿았다. 1,487만 6천 원.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토스 앱에서 연 9.7%라는 흡혈귀 같은 고금리를 달고 내 등골을 짓누르던 400만 원이라는 빚덩이뿐이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시급 9,860원을 벌겠다고 수도 없이 허리를 굽혀야 했던 비참한 뿐이었다. 청주 성모병원의 좁은 병상에 누워 돈이 아까워서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내던 우리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뿐이었다. 내 마음은 시베리아 얼음 벌판에서 8년 동안 꽁꽁 얼어붙은 돌덩이처럼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쩔 작정이냐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차분하게 시선을 거두고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손을 뻗어 문고리를 쥔 뒤 아주 부드럽고 가볍게 그러나 꺾이지 않는 확고함으로 그 방문을 닫아버렸다. 찰칵.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이 적막한 비 오는 밤 유난히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거실의 소음, 절망, 그리고 김씨 집안의 썩어 문드러진 수렁까지 그 모든 것을 문 밖에 완벽히 격리시켰다. 보름 후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마침내 가장 고비였던 감염 위험기를 넘기고 강북 삼성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주치의는 엄명히 떨어졌다. 왼쪽 다리 골절이 너무 심각하니 최소 3개월은 침대에 누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며 밥 먹고 대소변을 가리는 것조차 침대를 벗어나선 안 되고 반드시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내내 곁을 지켜야 한다고. 김씨 집안에서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물론 나에게는 그 회의에 참석할 발언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전화통화로 모든 결정을 내린 뒤 나에게는 일방적인 집행 통보만을 내려보냈다. 신우이 수영은 통화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나 신논현동에 네일샵 오픈한 지 이제 겨우 3달째인데 지금이 한창 VIP 고객들 끌어모아야 할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워? 나더러 문 닫고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거야? 고모는 한술 더 떠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나 요즘 허리 디스크가 또 도져서 나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죽을 맛인데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를 무슨 수로 수발을 들어? 나한테는 기대도 하지 마라. 평소 가족 단톡방에서 제일 오지랖 넓게 훈수를 두던 외숙모는 아예 전화기 전원을 꺼버리고 완벽하게 잠수를 탔다. 김씨 집안 친척들 사이에 흐르는 암묵적인 룰에 따르면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있는 시어머니 병수발은 며느리의 천부당만 부당한 의무일 뿐 아니라 나처럼 큰돈도 못 벌어오는 여자라면 응당 받아들여야 할 굴레였다. 마치 내가 이 집구석에 공짜 간병인 노릇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김준식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기정사실로 여겼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그는 차가운 밤 공기가 배어있는 양복 마이를 벗어 소파에 휙 던져버렸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내 등 뒤로 다가와 마치 대단한 적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오만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은서야, 내가 친척들이랑 다 상의해서 결정했어. 당신 내일 회사 가서 당장 사표 내. 어차피 당신 그깟 격리일 해봤자 한 달에 쥐꼬리만큼 벌잖아. 그냥 집에서 마음 편히 우리 엄마 삼시세끼 챙겨드리고 뒤집어드리고 몸 닦아드려. 내가 매달 내 월급에서 당신한테 수고비로 따로 50만 원 떼서 용돈으로 줄 테니까 그거면 됐지? 단돈 50만 원.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 일자리를 내동댕이 치고 앞으로 3개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질지 모를 그 똥오줌을 받아내며 온갖 폭언과 모멸감을 견뎌야 할 나의 낮과 밤을 헐갑에 매수하겠다는 소리였다. 옷걸이를 손에 쥐고 있던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동작을 멈칫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어 대꾸하지도 미친 여자처럼 악을 쓰며 따지고 들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옷들을 옷장에 걸어두고 안방 가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 평소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 두던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의 가장자리는 약간 거칠었고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이것은 내가 무려 일주일 전부터 점심시간마다 마포구 일대의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3군데나 발품 팔아 돌아다닌 끝에 최종적으로 완성해낸 물건이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쥔 채 거실로 나와 얼음물을 한 잔 따라 마시려던 김준식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 누런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꾹 누른 채 아주 천천히 얼음물 잔 바로 앞까지 밀어주었다. 봉투의 모서리가 유리컵 표면에 닿으며 팅 하는 지극히 미세한 마찰음을 냈다. 이게 뭐야? 김준식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컵을 내려놓고는 신경질적인 손길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거칠게 봉투 입구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든 A4 용지 몇 장을 끄집어냈다. 첫 페이지 맨 위에는 굵고 까만 활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이어진 두 번째 장에는 재산 분할 청구 내역이 담겨 있었다. 결혼 후 8년간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할 비율과 함께 내가 결혼 전 예단으로 해와 그의 계좌로 곧장 꽂아주었던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단 1원도 빠짐없이 전액 반환할 것을 명확히 명시해 놓았다. 마지막 장에는 미성년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청구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가 비록 급여는 적으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 연지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못 박아 두었다. 이 모든 서류의 맨 마지막 장에는 클립으로 고정된 명함이 하나 붙어 있었다. 마포구에 위치한 유명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찍힌 명함이었다. 김준식의 시선이 그 빼곡한 법률 용어들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그의 안색은 황당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광기에 가까운 시퍼런 빛으로 변해갔다. 너 진짜 미쳤어? 최은서.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삑사리를 내며 갈라졌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악을 썼다. 그는 용수철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미친 듯이 바닥에 패대기 쳤다. 새하얀 A4 용지들이 칼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사방으로 흩뿌려져 거실 카페트 무늬 위를 흉하게 덮어버렸다. 이혼.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고작 이딴 일로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너 지금 우리 엄마 병원비로 집안에 돈 나갈 일 생기니까 혼자 돈 싸들고 야반도주라도 하겠다는 심산이야? 이 이기적이고 독한 년. 그는 내 코에 삿대질을 해대며 쌍욕을 퍼부었고 그의 입에서 튄 침방울이 내 얼굴에 닿을 지경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바닥에 널브러진 종이 쪼가리들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의 이목구비를 직시했다. 내 마음은 소름 끼칠 만큼 고요했다. 물결 한 점 일지 않는 늪처럼. 난 안 미쳤어. 내 목소리는 고여있는 죽은 물처럼 억양도 감정도 없이 낮고 평탄했다. 지난 8년이라는 세월 중 그 어느 일초보다도
난 지금 가장 완벽하게 제정신이야. 나는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하나하나 아주 느릿느릿 그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내 월급을 단돈 1원도 안 남기고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에 밀어 넣었어. 이 집안 가사 노동의 90% 이상을 나 혼자 떠맡았고 매일 아침 5시 반에 눈 뜨자마자 당신 아침밥 차리고 도시락 싸다 바쳤어. 매일 밤 무릎 꿇고 바닥 걸레질하고 설거지했고 매주 수요일마다 부엌 바닥에 쭈그려 앉아 노예처럼 당신 엄마 깍두기 담갔지? 심지어 내 밥값까지 쪼개가며 매달 당신 엄마한테 용돈 30만 원씩 꼬박꼬박 상납했어. 나는 잠시 말을 끊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8년 동안 내 가슴속을 시커멓게 짓누르고 있던 그 지독한 냉기가 마침내 서서히 거치는 기분이었다. 심지어 당신이 매일 아침 주워 입고 나가는 팬티며 양말까지도 다 내 손으로 깨끗이 빨고 빳빳하게 다려서 침대 머리맡에 대령해 놨었어. 하지만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온 우리 엄마가 다리가 망가져서 걷지도 못하고 수술비 6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졌을 때, 내가 벼랑 끝에 몰려 당신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뒤늦게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슬금슬금 시선을 피하기 시작하는 김준식의 비겁한 눈동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그가 내게 던졌던 그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돌려주었다.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내 책임 아니라고. 나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마치 시체를 쳐다보는 듯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김준식, 이건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아니야. 당신이 먼저 만든 룰이잖아. 난 그저 지금부터 당신이 정한 그 룰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기로 한 것뿐이야. 내 말이 떨어지자 창밖 노원구 일대는 심야의 깊은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다. 저 멀리서 지하철 4호선 막차가 철로를 긁고 지나가는 쿠궁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치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연한 작별의 굉음처럼. 텅 빈 거실에는 오직 김준식의 무겁고 허둥대는 거친 숨소리만이 얼어붙은 공기 속을 맴돌고 있었다. 이혼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던 날, 서울에는 끈질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낯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초겨울의 빗방울이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며 서늘한 파문을 쉴 새 없이 그려냈다. 나는 김씨 집안의 살림살이는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나는 연지의 손을 잡고 커다란 까만색 이민 가방 2개를 끌며 토스에서 빌려 아직도 매달 높은 이자를 뜯어가는 400만 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서 8년 동안 나를 가두었던 그 감옥을 빠져나왔다. 이삿짐 센터에서는 가장 저렴한 1톤짜리 용달차 한 대만 보냈다. 기사님은 짐칸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내 8년 결혼 생활의 모든 흔적이 담긴 짐 싣기를 너무나도 싱겁게 끝내버렸다. 짐의 대부분은 연지의 옷가지와 장난감, 그림책들이었고 낡고 색이 바랜 내 옷 몇 벌과 끼니를 때울 때 쓰던 찌그러진 냄비와 낡은 식기 세트가 전부였다. 용달차는 빗속을 1시간 가까이 달려 은평구의 어느 비좁은 골목길 어귀에 멈춰섰다. 겨우 10평 남짓한 반지하 전셋집이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떠 있었고 구석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마저 훅 끼쳐왔다. 반쯤 뚫린 창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도로에 튀는 흙탕물만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비밀번호를 새로 바꾼 도어락을 열고 문을 밀어젖힌 그 순간 나는 이곳의 공기가 노원구의 그 30평짜리 전세 아파트보다 만배는 더 맑고 향기롭다고 느꼈다. 해 진력이 되자 빗줄기는 한층 더 굵어졌다. 나는 휑한 방바닥에 쭈그려 앉아 걸레로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시달려 피곤했던 연지는 내 허벅지를 베고 엎드린 채 세상 모르고 달콤한 단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작고 오동통한 손이 내 니트 자락을 꼭 쥐고 있었고 자면서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종이 상자 위에 올려두었던 스마트폰이 울렸다. 청주에 계신 엄마였다. 나는 황급히 손에 물기를 닦아내고 전화를 받으며 아이가 깰까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다. 은서야. 방금 전까지 펑펑 운 게 틀림없는 엄마의 쉰 목소리에는 짙은 오열과 뼈저린 자책감이 배어 있었다. 엄마가 다 들었다. 이게 다 어미 탓이야. 애초에 내 무릎 수술비 그 600만 원만 아니었어도 내가 김서방이랑 이 사달이 나지도 않았을 텐데
애 딸린 몸으로 그런데 쫓겨나서 사서 고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수화기 너머로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인공관절을 끼워 넣은 자기 두 다리를 원망스레 퍽퍽 내리치고 있을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순식간에 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콱 박힌 것처럼 시큰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빈손으로 연지의 보드라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아이의 편안한 숨결을 가만히 느꼈다. 나는 내 목소리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아주 다정하고 단단하게 들리도록 애써 가다듬었다. 엄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고작 그 600만 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니까. 나는 빗속에서 처량하게 깜빡이는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점차 맑고 강인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지난 8년 동안 그 600만 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를 갉아먹었던 억울함, 숨막히는 냉대, 얄팍한 계산질, 그리고 나를 한 명의 사람으로조차 존중해주지 않았던 그 짐승 같은 시간들 때문이야. 엄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그냥 나도 이제 30살이나 먹었는데 언제까지 남의 집구석 눈치나 보면서 기생충처럼 살 수는 없잖아.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연지를 위해서 진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는 것뿐이야. 수화기 넘어 엄마의 통곡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더니 이내 가슴 찢어지는 듯한 길고 깊은 한숨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늦은 밤. 나는 편의점 야간 타임 알바를 막 마쳤다. GS25 로고가 박힌 조끼를 벗어 던지고 내 까만 패딩으로 갈아입은 뒤 유리문을 밀고 은평구의 매서운 겨울밤 속으로 걸어 나왔다. 심야의 거리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는 택시 타이어가 축축한 아스팔트를 핥고 지나가는 소리뿐.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아주 길게 늘어뜨렸다. 내 패딩 주머니에는 오늘갓 정산받은 주급이 들어있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손끝에 닿는 그 빳빳한 지폐 한 장 한 장이 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든든한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그때 갑자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 하고 짧은 진동을 토해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둠 속에서 액정이 환하게 켜지며 카카오톡 새 메시지 알림이 떠올랐다. 발신자의 이름. 전화번호부에서 진작에 삭제해버렸지만 아직도 내 머리가 그 번호를 외우고 있는 그 인간, 김준식이었다. 구차한 안부 인사도 구구절절 늘어놓은 장문의 사연도 없었다. 달랑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밑에 딸린 짤막한 문장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그 사진을 눌렀다. 사진의 배경은 노원구에 있던 그 아파트 거실인 듯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휠체어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다. 불과 3개월을 못 봤을 뿐인데 그녀는 마치 수분이 쫙 빠져버린 고목나무 껍질 같았다. 초점 잃은 퀭한 눈동자에 푹 파인 눈두덩이, 꼬박꼬박 미장원에서 새까맣게 염색하던 머리는 어느새 절반 넘게 하얗게 새어 엉망진창으로 떡진 채 두피에 들러붙어 있었다. 그녀 앞에는 조잡한 접이식 밥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마트에서 파는 가장 싼 인스턴트 미역국 한 그릇과 겉면이 뻣뻣하게 말라 비틀어진 식은 밥 한 공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밑반찬도, 그녀가 그렇게 환장하던 최고급 한우도, 한 입 크기로 깍듯하게 썰어 바치던 깍두기도 보이지 않았다. 사진 한 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처량함과 폭망해버린 집구석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했다. 사진 아래에는 김준식이 보낸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달려 있었다. 엄마가 요새 자꾸 연지 보고 싶다고 찾으셔. 당신이 애 한 번만 데리고 와서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 우두커니 섰다. 옷깃 사이로 시린 칼바람이 파고들었지만 나는 티끌만한 한기조차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 사진을 꼬박 10초가량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10초의 찰나 동안 내 머릿속에는 지난 8년이라는 세월이 또다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녀의 등산화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내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단톡방에서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며 당당하게 욕지거리를 퍼붓던 그녀의 태도가 떠올랐다. 응급실 복도에서 내 손목을 으스러져라 틀어쥐고 당장 입원비 결제하라고 소리치던 김준식의 그 광기 어린 흉측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600만 원을 채우겠다고 그 추운 겨울밤 꼬깃꼬깃한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찾아 옷장을 뒤지며 오열하던 나의 피눈물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추위에 얼어 새빨개진 엄지손가락을 뻗어 액정 위를 가볍게 터치했다. 채팅창의 숫자 1이 사라지며 읽음 상태로 변했다. 나는 단 한 글자의 답장도, 단 하나의 마침표조차도 그에게 적선하지 않았다. 나는 미련 없이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눌렀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은 완벽한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스마트폰을 패딩의 깊숙한 주머니에 다시 쑤셔 넣고 옷깃을 단단히 여민 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저 앞 사거리 모퉁이에는 따스한 주황색 백열등을 밝혀둔 포장마차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는 연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가 팔팔 끓고 있었다. 나는 오늘 퇴근길에 덜 맵게 만든 떡볶이 1인분을 사들고 가서 어제보다만 만화영화를 같이 마저 봐주기로 아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었다. 내 남은 인생, 나의 희로애락, 그리고 내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내 돈 10원짜리 하나조차도 이제 2번 다시는 김씨 집안의 그 어떤 인간들을 위해 단 1초도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끝.